안녕하세요. 막장 TV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전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의사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렇게 졸업 후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잠잘 시간도 모자라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또한 할 수 없었죠. 그러다 친구가 이렇게 가단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보겠다고 놀렸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은 일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부딪힌 남성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던 중 정말 운명처럼 부딪혔는데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의사였더라고요. 그 남성이 저에게 커피를 쏟았기 때문에 세탁비 명목으로 몇 번 만나다 보니 저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런 게 운명일 정도로 잘 맞았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직업이면 직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어쩜 그렇게도 만나지니? 진짜 운명이 있나 봐. 아니 그럼 동현 씨도 너랑 같은 의사인 거야? 아우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우연히 부딪혔는데 의사에다가 또 성격까지 잘 맞고 또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뭔가 앞으로 내 치아 걱정은 덜 되고 잘해봐야지 진짜.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거봐 뭐랬어. 다 때가 있다고 했지? 너희가 나 얼마나 걱정했어. 안 그래? 곧 국수 먹게 해줄 테니까 안심해. 동현 씨 연락 왔다.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올게. 부럽다 진짜. 넌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운명 같은 남자도 만나냐? 어쨌든 어려서부터 똑소리 나더니 남자 하나도 진짜 잘 물었어. 나 나중에 동현 씨네 치과 가서 치료 좀 해야지. 치료할 것도 많은데. 지인 DC 되지? 이럴 때 써먹어야지. 친구들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저희는 잘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은근히 제가 시집은커녕 연애도 안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착하고 멋진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니 부모님들도 이제서야 더 안심이 된 모양이었죠. 아유, 외모랑 성격도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직업까지 너랑 잘 맞는 의사라니? 근심 하나 털었다. 내신 공부만 한 네가 연애도 못 해보고 일이랑 결혼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동영군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안 그래요,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세화가 워낙 똑부러지니 아무 남자 안 만나고 이렇게 딱 결혼할 남자 잘 만나서 시집 가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그래도 아직 결혼은 일러요.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해야지. 아직까지는 잘해주지만. 그렇게 1년을 만났어요. 결혼할 사람이면 사계절을 겪어보라는 말이 실감이 날 만큼 제 기준에 부합되는 남자친구였죠.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모습들이 많아 더욱더 결혼을 하겠다고 확고하게 신념이 굳어졌어요. 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둘 다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결혼을 준비하고 보니 더욱더 세심하고 자상한 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된다니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좋더라고요. 모든 제 뜻을 다 들어주는 남자친구였거든요.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던 날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하지만 긴장이 무색할 만큼 시어른들은 다들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쩜 이렇게 성품이 좋은지
시부모님들을 처음 뵙고 느꼈어요.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 누구랑 결혼할까 했더니 이렇게 예쁘고 지적인 며느리 데리고 올지 몰랐네. 아유,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라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우리 동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아, 결혼하면 분가시킬 거고 우리는 절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 편히 지내요. 난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오히려 딸이 없어서 딸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거든. 우리 그렇게 지낼 수 있겠지? 세화 씨 보니까 딱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그럼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에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는데요. 와, 진짜 보기 좋다. 다른 집들 고부 갈등이 다 뭐다 있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걱정 없이 아주 일사천리로 해결되겠어.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손 하나 까딱 못하시게 하면서 절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하하호호 했는지 너무 좋았죠. 그리고 결혼 전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시댁 식구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밖에서도 만나 밥도 먹고 그렇게 친해지는 과정이 있었죠. 어느 날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한정식 집을 가던 날이었어요. 홀서빙을 하시는 분이 남자친구를 알아보더라고요. 학교 동창인가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모른다는 기세였고요.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다 싶었고 그저 그러려니 넘겼어요. 너 규만이 아니냐? 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어디서 뭐 하나 했더니 이제서야 만나네. 보고 싶었다. 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그쪽이 단단히 헷갈리신 것 같네요. 전 이동현이라고 합니다만. 에이, 규만이 맞는데 뭘. 규만이 아니라고?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너 승원고 나온 이규만 아니야? 맞는데? 우리 옛날에 오락실 가고 자주 놀았잖아. 너 사거리 지하상가 기억 안 나냐? 와씨, 자꾸 모른 척하네. 딱 이규만 맞구먼.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제 아들 이동현 맞고요. 아니라는데 왜 자꾸 좀 불쾌해지려고 하네요. 우리 아들은 대원외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닮아서 제가 실수를 했나 봐요. 제 동창이랑 너무 똑같길래 기분 언짢으셨으면 마음 푸세요. 괜찮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죠. 전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셨으니까 다른 거 할 일 보세요. 괜찮아요. 식당 직원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흐려졌지만 다시금 남자친구는 웃으며 화난 어머님을 달래더라고요. 이게 화낼 일인가 싶었지만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다고 하는 직원이 조금은 불쾌할 수 있겠다 싶어 저 역시도 그냥 넘어갔고요. 뭐 착각할 수도 있죠. 엄마, 기분 풀어요. 세화도 같이 있는데. 뭐 내가 흔한 얼굴인가 보죠. 기분 좋게 식사해요, 우리. 그래, 내가 좀 그랬나? 세화야, 미안해. 아니라는데 자꾸 맞는다고 우기니까 나도 모르게. 얹어놨던 거 아니지? 네, 그럼요. 괜찮아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여기가 그래도 맛있다고 하는 유명 맛집인데 어서 드세요. 그러게, 유명 맛집인데 직원 교육은 엉망인 것 같구나. 손님이 아니라는데도 참. 그래,
맛있게 먹자. 이왕 왔으니까. 그날은 그런 해프닝으로 넘겼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죠. 결혼 준비로 주말엔 늘 바빴기 때문에 일 끝나고 데이트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항상 퇴근 때 저를 데리러 오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여 오늘은 내가 오프를 쓰고 꼭 남자친구를 데리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깜짝으로 남자친구 병원 앞에 도착하여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을 때 병원 앞에 다다라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할 거란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놀래며 약간 격양되게 반응하더라고요. 힘들게 오프까지 써가면서 왔는데 사실 남자친구 반응에 김이 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싶어서 마음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야. 자기 일하고 있어? 나 지금 어디게? 자기 병원 앞에 와 있어. 지금 병원 선생님들 거랑 해서 간식 좀 사가지고 올라가려는데 혹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명이야? 커피랑 도넛 정도 사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여기 병원 앞에 와 있다고? 내가 지금 내려갈게. 아니, 왜 말도 없이 병원으로 찾아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니, 그냥 난 깜짝으로 놀래주려고 했지. 미안. 이왕 온 김에 그냥 커피랑 도넛만 전달해주고 갈게, 그럼. 아니야.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냥 차에 있어. 지금 대표 원장님 기분도 별로고 오늘 병원에서 일이 좀 있어서 거기서 기다려 그냥. 내가 내려갈 테니까. 지금 잠깐 환자 봐야 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아. 차에서 기다려. 내려갈게. 남자친구는 한사코 제가 병원에 올라가는 걸 막더라고요. 그렇게 차에서 기다릴 때쯤 저기 멀리서 가운 입고 달려오는 남자친구가 있었죠. 바쁜데 괜히 시간 뺏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전화로 그렇게 쌀쌀 맞았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예전에 상냥한 남자친구로 돌아왔더라고요. 사실 조금 섭섭했어요. 그래도 멀리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온 저에게 전화로 너무 섭섭하게 한 게 아닌가 해서요. 하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좀 환자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원장님 심기가 좀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얼굴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좀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전화로 그랬던 것 같은데 화난 거 아니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물어보고 왔어야 했는데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뭐. 근데 자기 이렇게 가운 입은 모습 보니까 새롭다. 병원에서 징글징글하게 보는 의사들인데도 뭔가 자기가 입으니까 색다른데? 그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반차 쓰고 내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빨리 끝내고 마무리해야지. 내가 속죄도 할 겸. 에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병원 원장님 기분 언짢으시다며. 자기 갑자기 반차 쓰고 나가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앞으로 된 예약 어차피 거의 끝나서 괜찮아.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기다려. 맛있는 거 사줄게. 섭섭했지만 역시나 다정하게 말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친구를 만났나 싶으면서도 좋은 나날들이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외국에 있다던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귀국을 하던 날이었어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 당연히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겠다 싶어 남자친구 집에 방문을 했죠. 남자친구 동생은 남자친구와 전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조금 터프하고
상남자 기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형제라도 다르구나 싶었죠. 네 형수 될 사람이야. 인사해. 앞으로 깍듯이 모셔야 한다. 자식, 그래도 외국에서 얼마 만에 나오는 거냐? 연락도 없이. 아직도 형, 참 정신 못 차렸네. 심히 걱정이다. 뭐 내 인생 아니지만 어쨌든 반가워요, 형수님. 잘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동현 씨 동생분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좋네요. 미술 전공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술가 느낌이 확 오는데요. 동현 씨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같은 형제인데도 좀 다른 느낌이랄까? 네? 미술이요? 뭐 그렇다고 해두죠. 형제인데 완전히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마인드도 다르고. 그치 형? 세화야, 동욱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어차피 다시 외국 들어갈 거고 지금 잠깐 나온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너 돈을 삐딱 한 건 좀 고쳐라. 세화가 놀래겠다. 동욱이 있다가 엄마랑 단둘이 얘기 좀 하자꾸나. 세화야, 이것 좀 먹어봐. 시어머니는 동생과 남자친구를 대하는 온도 자체가 다르셨어요. 약간 반항적인 모습이 있는 시동생이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동생이 이 집안의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안 건 그 후로 얼마 안 있다가였죠. 늘 남자친구네 집에 가면 동생은 외출을 하고 없었고 남자친구도 동생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좋게 하진 않더라고요. 내 동생 그때 봤지? 좀 삐딱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차별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랑 자기랑. 그래서 그런지 원래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좀 있어. 네가 이해해.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크면서 점점 더하네. 걱정되게. 그래? 그래도 뭐 나쁘지 않던데? 그냥 어머님이랑 당신이 좀 과잉되게 반응하는 것 같긴 했어. 원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잖아. 자기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그래도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잘 지내면 좋지, 안 그래? 내가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자기 이렇게 형제가 있다는 게 부럽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좀 잘해줘.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야지. 그래도 네가 이렇게 착해서 너무 좋아. 이제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준비해보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하루하루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을 계약하게 되었죠. 둘 다 직장이 가까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로 집을 얻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 남자친구 집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문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병원이 바빠짐을 틈타 모든 계약을 남자친구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 계약도 마무리가 되어 이제 진짜 식만 올리면 끝이다 하는 해방감이 앞서 있을 무렵이었어요. 네, 여기 부동산이에요. 아니, 신랑분이 전화를 안 받네. 그 보증금 2억에 월세 170 맞죠? 확인 한번 하려고. 네? 월세라뇨? 저희 전세로 계약한 거 아니었나요? 전세 4억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에? 그래요? 아닌데 신랑이 월세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증금 2억에 월세 170으로 된 건데 신랑한테 물어봐요. 어제도 통화했거든. 신랑이랑 아마 새댁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신랑한테 다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화 줘요. 분명 전세 계약을 해서 저 2억 남자친구 2억 해서
4억짜리 집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어요. 좀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오늘 부동산 아주머니 전화 오셨는데 우리 전세 계약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월세라고 하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다. 아니, 적금이 1년 뒤에 깨지거든. 막상 깨려고 하니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월세로 돌렸어. 부모님한테 돈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든 다 내 힘으로 하고 싶었거든. 자기는 월세 걱정하지 마. 월세는 내가 낼 거야. 그래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1년 뒤에 차라리 목돈 만들어서 청약 부어 매매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 그래도 말은 해줘야지. 우리 전세로 다 말해놓고 무슨 이제 와서 월세를. 그리고 월세가 얼마나 돈 아까운 건데. 한 달에 170이면 1년이면 얼마야, 안 그래? 아, 월세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자기 돈이지만 이제 결혼해서 같은 돈이기도 한데.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신혼 청약해가지고 목돈이랑 해서 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한사코 남자친구는 지금은 월세고 청약을 부어 집을 매매하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것을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게 좀 화도 나고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실망을 크게 했어요. 좀 믿었던 것에 대한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이것을 제가 몰랐을 거라는 것이 배신감이 들었죠. 처음으로 신뢰가 깨진 사건이었어요. 부부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말이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 좀 이상하긴 하다. 그걸 그냥 전에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모르게 했대? 동현 씨, 은근 음흉한 구석이 있네. 뭐 청약 보면서 매매할 때 더 놀래주려고 했다는데 그게 말인지 잘 모르겠어. 워낙에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다 진짜. 결혼식은 코앞인데 어째 할지.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남자친구에 대해 고민만이 깊어지고 있을 때였죠. 혹여나 부모님한테 얘기라도 하면 노발대발하실 게 분명하셨기에 일단은 고민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 기분을 많이 풀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초대하여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려주신 다음 저의 마음을 많이 풀어주려고 애쓰셨어요. 아유, 동현이한테 들었어. 우리한테 말하면 될 것을 왜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니, 안 그래? 남자애들이 원래 좀 생각이 짧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거를 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니 참. 내가 엄청 혼내줬어 아주. 그러니까 마음 풀으렴. 아, 좀 놀라긴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면 완전 말이 달라지는 건데 뭐 마음이 변한 건 아니지만 좀 사실 걱정스럽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숨겼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앞두고 싱숭생숭하긴 마찬가지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아주 홍군형 내줬어. 제 딴에는 더 큰 집으로 매매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어쩜 생각이 그렇게 짧은지. 남자들이 원래 단순하잖니.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라, 응?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동현이도 얼마나 걱정하던지, 응? 어머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이번 일을 그냥 덮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찝찝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남자라서 단순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찝찝함을 애써 털어버리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죠. 남자친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더 살뜰히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정말 본식이 얼마 남지 않은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그 전화는 예비 시동생의 황당무계한 전화였어요. 처음 만난 그 이후로 첫 전화였거든요. 형수, 저 동현이 형 동생이에요. 뭐 놀라셨죠? 그래도 아실 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립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 일단 지금 빨리 저희 집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오면 이상하니까 뭐 요리 같은 거 한다고 하면서 대파 한 단 사서 지금 바로 와요.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끊습니다. 황당한 전화에 진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지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란 말에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심정으로 대파 한 단을 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엄청 크게 호통 소리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온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현관을 열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 보니 웬 여자아이와 여자 사람 그리고 남자친구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소리에 전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아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보는 호통치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여전히 우유부단한 남자친구의 모습, 그리고 화나 있는 모녀들. 이게 어디라고 와? 이혼하고 나갔으면 그만이지. 애새끼는 왜 데리고 오냔 말이야? 우리 동현이 앞길 망치려고 하니? 좋은 여자 물어서 이제야 새 출발하려는데 네가 뭔데 여길 와서 깽판을 치려고 해? 당장 안 꺼져? 얼른 나가! 양육비가 밀렸으니 왔죠. 이 사람이 줄 능력이 안 되면 어머님이라도 주셔야죠. 안 그래요? 능력도 없는 거 그때까지 먹여주고 같이 살아줬더니만 이제 새 출발한다고 양육비고 뭐고 싹 무시해? 내가 그 여자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나랑 얘기해. 내가 진짜 그동안 일하느라 바빴어.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중에 얘기하자. 큰소리 치지 말고. 너랑은 끝난 인연이야. 애들이고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네가 알아서 키워. 네 애니까 알겠어? 당장 꺼져. 새로 만난 여자가 의사라고 했나? 왜? 그 여자 잡으면 인생이라도 필 것 같아서 그래? 너 자동차 영업사원인 건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영업사원인 건 알고도 결혼한대? 애 딸린 이혼남인 건 알고 있고? 이거 알고도 결혼할 리가 없을 텐데. 안 그래? 이게 협박질을 하네. 너 입 잘못 돌렸다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내 아들 결혼 깽판 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머리가 아파졌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자동차 영업사원에 애 딸린 이혼남이더라고요. 절 처음부터 철저히 속인 거였고요.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 되어 절 속이려고 했다는 게 분노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동생은 이 모든 걸 알고 엄한 여자 인생 하나 구하자란 심정으로 총대를 메고 저를 불구덩이 코앞에서 살게 해준 거죠. TV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벌어지자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아니,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만 했어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오히려 큰일에 있어서는 의연하다는 점이었죠. 사실 이렇게 막상 눈앞에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 정신 차리자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게 다 뭐라고요? 아, 영업사원에 뭐? 애 딸린 이혼남? 아, 기가 막혀. 날 속이고 무사히 결혼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엔? 아니, 이 가족 모두 다 나한테 쇼한 거네, 그럼? 의사 가운이나 명함 어떻게 된 거니? 기가 막혀. 네 딸이고 네 전 와이프야? 세화야.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게 사실은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사실 지금 치대 입시 준비 중이야. 너 만나고 나도 의사를 꿈꾸게 됐거든. 뭐 치대 입학하면 의사 되는 건 거짓말은 아니니까 나 이해하지? 어? 그리고 이혼은 내 한 번의 철없던 실수였어. 정말이야. 저 집이랑 인연 정말 끊었고 너한테 문제될 건 없을 거야. 어? 그러니까 나 믿고 집에 가 있어. 아, 다 된 거였는데 전현 때문에 다 망쳤어. 아니 세화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응? 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응? 미쳤네. 내가 다 들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내 눈엔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네 모자야. 알아? 어디서 입을 놀리길? 뻔뻔하게 주둥이 놀리는 남자친구와 시모의 뺨을 세 대를 내리쳤어요. 남자친구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랐죠. 맞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동안 내가 뭐 한 건지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뺨을 날리고 남자친구가 나가 떨어지자 시어머니 또한 절 붙잡고 비시길래 시어머니의 뺨도 세차게 날렸습니다. 사실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죠. 시어머니는 제 뺨세례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이 난리를 치고 있자니 전 와이프도 놀랬는지 허둥지둥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대환장의 파티였죠. 인생 살면서 이렇게 크게 화났던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날 제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며 강철같이 싸우게 되었죠. 아이고 아가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이제 비밀은 없어, 응? 너 속이는 거 이제 없으니까 허물 품고 우리 아들 좀 구제해줘, 응? 너한테 이렇게 빌게. 그리고 진짜로 학교 입학할 거라니까, 우리 아들. 사이코패스, 뭐자네 이거. 아줌마, 정신 차려. 내가 미쳤다고 저런 인간이랑 결혼할 것 같아? 당신들 그동안 나 조롱한 대가 단단히 받을 줄 알아. 그리고 양육비도 심지어 밀렸어? 참, 진짜 인간 쓰레기네 이거. 집을 매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세금 마련할 돈이 없던 거겠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디캡, 이 모든 거 솔직히 말하면 너 역시도 절대 안 될 것 같았니? 제발 미안해.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우리 결혼식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내가 진짜 평생 속죄하며 살게. 꺼져. 너네 벌 받을 각오하고 기다려. 이걸 모르고 결혼할 뻔했다니. 나도 참 누굴 탓하니? 내가 순진했던 거지. 아가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응? 미안해.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직업, 내 배경이 좋은 거겠지.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말은 똑바로 해. 어디서 나를 또 속이려 들어?
너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돈 준비 잘해놔. 위자료 엄청 물어줘야 하니까. 아, 불구덩이 코앞에서 살아나가게 생겼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죠. 사기죄로 남자친구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도 청구하였죠. 결혼식과 신혼집 모든 것을 다 해지하였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은 남자친구 앞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 돈만 해도 사실 엄청나서 그 집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다행이란 마음 반, 화나는 마음 반, 사실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요. 부동산 사건 때 크게 마음을 다쳐서인지 오히려 뭔가 결혼식 하기 전에 일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자친구의 전 와이프분이 증인을 서주었고 예비 시동생이 될 뻔했던 동생도 증인을 서주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저 사이코 모자에게 얼마나 정이 털렸는지 생판 남인 저의 편에 서서 정말 많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소송이 끝나고 남자친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까지요. 엎친 데 덮친 격, 전 와이프도 양육비가 너무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저희에게 줘야 할 위자료 때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집을 팔아 저희에게 위자료를 주었죠. 그리고 새빵살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그전 와이프의 자식 딸이 불쌍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아빠라고 참 나중에 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 악담을 퍼부어 주었어요. 뻔뻔하게도 그지없지. 눈물도 안 나와. 알아? 너무 어이가 털려서. 와, 제대로 인생 공부했네.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정가 1억 가지고 어디 한번 취직해봐. 영업사원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남들 피땀 흘려 돈 버는데 남 등쳐먹으면서 살려고 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아줌마도 정신 차려. 아들이 능력 없는 거 애써 포장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란 말이야. 내가 치대 가면 진짜 치과 의사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 거짓말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제발. 참나, 정신 못 차렸네.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어떻게 따니?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그게 너한테 딱이니까. 그리고 감옥 가서 갱생하고 오길 바란다, 제발. 전 와이프한테 들으니까 너 전 결혼 생활도 제정신 아니었더라? 넌 감옥 갔다가 정신병원도 가야 해, 알아? 완전 허언증 말기 환자. 아,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갱생하고 오길 제발 바랄게. 알겠니?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럴 리 없어. 내가 감옥에 갈 리가 없잖아. 난 치과 의사라고. 그리고 난 미혼이란 말이야. 허언증 말기 환자야, 그냥 너는. 무슨 네가 치과 의사야. 정신 차려, 이 정신병자야. 갱생이나 하고 반성이나 해. 아휴. 전 이 말을 끝으로 핸드폰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오히려 전 이 큰일을 겪으니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엄청 날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웃어 넘길 정도의 여유까진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인생 공부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것 같고요. 결혼의 문턱에서
예비 시동생이 될 뻔했던 자의 도움으로 살아나온 것 같아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집안의 정상은 알고 보니 예비 시동생이었죠. 본인 가족이 저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참 무슨 마음일지 감이 안 잡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어요. 힘든 걸 겪어내더라도 꼭 뒤늦게 좋은 일은 오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 소송 당시 마음이 참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단단해진 마음과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모든 것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만 하시며 사시길 바랄게요. 아,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고된 일을 저에게는 시킬 마음이 없다면서 강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더욱더 악화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도배일은 어느덧 남편 옆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몇 달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행복감이 더 컸었고 고생한 만큼 저희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넉넉한 54평을 계약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 54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모까지 걷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건 싫어해서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54평에 방 4개면 나 하나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왜 싫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그 돈 너희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몸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좋잖니. 아, 글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데서 함께 지내다 보면 고부지간 사이 틀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엄마가 무조건 이사가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다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너는 항상 보면
며느리만 중요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잡아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건데 너는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럼 며느리만 좋다면 너도 허락해 주는 거지? 내 아들은 네가 힘들어지는 걸 못 보겠다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겨서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배려하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사는 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가끔 마찰이 생기는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결국 중간에서 감정이 터져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싫어요. 남편이 시모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남편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첫째 딸이 심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시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 먼 지방에 계시고 일도 하셔서 시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에 시모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딸을 봐주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동네 지인분들을 다 끌어들여 저희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묵묵히 제가 알아서 처리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퇴근을 같이 해서 남편이 항상 시모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처럼 똑같이 참고 있었고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인 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 딸은 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조금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와 연락까지 끊어버렸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희 부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노력에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겉으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론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길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던 상태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모는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시모가 그런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단어가
한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 보고 개족보라면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서 제 얼굴이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들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살면서 외모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서운했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는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자 남편도 시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저와 같이 연락을 끊고 지냈었어요. 시모는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욕먹었던 걸 서운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본풀이를 한 거라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건 정말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2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고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호자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그 핑계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너무 놀랐는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고 끊어내지 못하게 천륜이라고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2달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6개월이나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모가 겉으론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안 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되었거든요. 걷는 게 힘들다며 나이를 먹어서 다친 부분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몰래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거짓된 행동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1~2번 실망을 한 게 아니라서 시모에게 조금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일 특성상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 몇 번이나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면 그땐 정말 평생 얼굴을 안 보기로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키더니 저희 안 볼 때는 몰래 밖으로 나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시모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길래 남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간 건물 앞에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길래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차에서 내려 시모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잠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모 또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저희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였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없어진다더니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시모의 모습에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주어졌었고 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저희 가정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강하게 차단해버리자 시모도 결국 포기를 하고 또다시 혼자서 몇 년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다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데 무작정 밀고 들어와 고집을 부려서 저희도 참 난감했었어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시모도 욕심이 생겼는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왔던 터라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가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더는 대화해봤자 서로의 기분만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모만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며 줄 게 있다고 저만 오길 원했어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설명한 뒤 저 혼자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우선인 게 말이 되니? 내 아들과 그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혼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건데요?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믿고 상당히 설치는데 결국 팔은 하늘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몰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둘이 그만 정리해라. 역시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었네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던 것도 전부 거짓된 모습이었고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한 줄 아니? 남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 너 같은 개족보가 그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필리핀 사돈이 웬 말이야? 첫째 손녀가 예전에 몸살 났을 때 왜 내가 안 봐줬는지 알아? 순수 한국 혈통이 아니잖아.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정이 가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국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같은 개족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뱃속에 태어난 자식들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너도 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네가 뭔데 모자지간을 끊어내려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의 집안 그만 망치라고. 정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데 더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100만 원은 준 거니까 받을게요. 그동안 그이가 생활비 줄 때마다 그 돈 정말 아까웠었는데 오늘은 이 돈으로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더니 정신 상태가 산으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 하는 것 보니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요양원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 말 다 끝났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이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가서 미리 짐 좀 싸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애초부터 똑바로 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부른 거 아니니까 음료수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저도 주스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화가 잔뜩 올라온 시모는 남편과 그만 이혼하라며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양손을 붙잡아 패대기 쳐버렸고 몸에 묻은 커피를 털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의자를 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등을 맞게 된 저는 비명과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웅크린 채 힘겹게 남편한테 전화를 연결한 뒤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제 전화기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 액정을 깨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며 당장 이혼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시모를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제 전화에 바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모습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붉히면 되겠냐고 양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로 단둘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된 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방금 이혼하라고 했거든. 위자료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그렇게 할 거지? 설마 너를 낳아준 엄마를 등 돌릴 거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빠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잖아. 그때부터 사는 게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도 너를 놓지 않았고 악자같이 살아오면서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돌아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피를 나눈 천륜이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 혹시 알아? 54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 전부 다 먹으려고
너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도 많이 봐서 알잖아. 더군다나 개족보인 쟤랑 같이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길이나 망치는 게 엄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아예 끊어내려 했어도 저 사람이 낳아준 당신을 내치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자고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 생각하며 좋게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힘들게 일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당신은 매번 매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고독사로 떠나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결국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선택해라. 쟤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마는 저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는 카페에서 뛰어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말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축해준 뒤 차에 태웠어요. 시모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위 난간까지 올라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가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충격적이게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진 시모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다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를 물 밖으로 힘겹게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시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옮겨진 시모는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긴 했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는 바람에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숨만 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담당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깨어난다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시모는 처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의사의 입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다리 위로 올라갔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거고, 받아준다면 또다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시모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응징을 해주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게 버텨봤자 앞으로 2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신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의사는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저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아,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4억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엠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4억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4억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4억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액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4억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나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유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가 얻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아,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2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2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2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